作为中国观察者，最近刷到一段韩国教授的访谈视频，看完之后心里只有一个感受：日本右翼这群人简直是活在自己编织的春秋大梦里，醒不来也不想醒。这位韩国教授没有丝毫含糊，全程直击要害，把日本右翼的认知错乱、高市早苗内阁的愚蠢操作，还有中日国力的真实差距掰开揉碎了讲得明明白白，每一句话都戳中要害，每一个分析都有理有据。今天我们就以中国观察者的角度，好好聊聊日本右翼的幻梦到底有多离谱，高市早苗的垂死挣扎又会把日本推向怎样的深渊。全程接地气，有细节，有博弈分析，不玩虚的，只讲实在的，带大家看清这场东亚地缘博弈背后的真相，感受中国国力崛起带来的底气与力量。视频开头，韩国教授直接点破一句话：日本似乎在国力认知上出现了严重错位。这个判断并不情绪化，而是一个非常典型的结构性误判。在教授看来，日本社会，尤其是中老年保守群体，仍然沉浸在上世纪日本经济巅峰时期的记忆里，把世界第二亚洲老大当成一种延续至今的现实身份，而不是已经过去的历史阶段。这种错觉并不是凭空出现的。在日本国内，尤其是对中国、韩国长期抱有情绪的人群中，对中国的认知仍停留在20-30年前，城市破旧，基础设施落后，发展缓慢。这种记忆一旦固化，就很难再被现实修正。教授在这里反复强调一个关键点，他们对当下中国在技术、产业、数字化、基础设施上的整体跃迁几乎没有清晰概念。不是不知道一点，而是系统性低估。也正因为这种低估，才会自然演化出一种心理状态：我们还可以硬顶，中国没那么强。而这正是问题的危险之处。教授的判断非常直接，在对自身国力和对手实力都认知模糊的情况下，去和一个已经明显更强的国家正面硬碰硬，本身就是高风险行为。这里其实已经点出了后面所有博弈的底色。日本不是不知道风险，而是被自己的历史记忆推着往前冲。熟悉日本历史的人都知道，上世纪70-80年代，日本经济飞速发展，一度成为世界第2大经济体。那时候的日本，在科技、制造业等领域确实有着不俗的实力。也正是这段辉煌岁月，让日本的老一辈人，尤其是右翼势力，产生了极度的优越感，甚至觉得自己可以称霸亚洲，比肩美国。但他们忘了，时代在发展，世界在进步，没有任何一个国家可以永远停留在巅峰。而日本，自从上世纪90年代泡沫经济破裂后，就陷入了失去的30年，经济停滞不前，社会矛盾凸显，国力早已大不如前。可即便如此，日本右翼还是不愿意醒来，依旧抱着过去的荣光自我陶醉。这种认知上的错位，不仅让日本在国际社会上屡屡碰壁，更让中日关系陷入了长期的僵持局面。 일본이 뭔가 착각하고 있는 게 국내에 대한 착각을 하고 있는 거죠. 과거에 일본이 잘 나갔을 때 그 영광 아직도 여전히 그대로 인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중일 관계가 이렇게 굉장히 오래 가는 거는 일본이 뭔가 착각하고 있는 게 있다고 나는 봅니다. 국내에 대한 착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게 특히 이제 중장년층들이 혐한이나 혐중이 많은데 이 세대들은 과거에 일본이 잘 나갔을 때 그 영광 아직도 여전히 그대로 인식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계속 이 얘기를 하지만 이 사람들이 지금 현재 중국에서 엄청난 그 성장과 기술 발전, 또 중국의 그 디지털화가 잘 돼 있는 거, 그리고 앞으로도 여러 가지 그런 첨단 기술들이 중국은 굉장히 급속도로 발전해 나가고 있다. 이런 거에 대한 인식이 나는 별로 없거나 많이 부족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중국을 아직도 아주 낮게 보는 거, 그게 있는 거죠. 이게 60, 70대들은 옛날에 중국에 가봤을 때 정말 형편없어서 한국도 말할 것도 없었고, 그 인상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현재 다카이치 산하의 총。 教授进一步抛出一个更具冲击力的判断：如果这种僵持状态持续1年左右，一旦日本被迫后退或者事实性妥协，那么东亚的政治版图可能会出现一次质变。在他的逻辑里，日本很清楚这一点。一旦在对华博弈中后退，不只是一次外交让步，而是整个地区权力结构的象征性转折。所以现在日本的表现更像是一种明知体力不支，但仍在死撑的姿态。 강경 발언들을 강하게 이제 지지해주고 있지 않나. 이거는 내가 볼 때는 잘못된 국력, 자아에 대한 인식이 별로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더 자기보다 강력한 국가하고 맞짱을 뜬다.
이거는 위험 부담이 엄청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게 한 1년 끌어서 만약에 일본이 뭔가 굴복을 한다거나 철수를 한다거나 그렇게 되는 순간 이 동아시아의 그 소위 말하는 정치적인 지형도가 확 바뀌는 거예요. 이제 확실하게 중국이 이 지역의 패권을 완벽하게 장악하는 거고 일본은 중국에게 이제 완전히 엎드리게 되는 그런 이제 형국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걸 알기 때문에 일본이 지금 마지막 그 버티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데 과연 이게 얼마까지 갈 수 있을까? 나는 그렇게 오래 갈 수 있을 거라고 봐. 教授重点分析了中国的心态和实力，也进一步揭示了日本的致命危机。在他看来，中国并不是一时情绪化的变强硬，而是基于一个非常清晰的判断：中国已经完成了基本国力的培育阶段。无论是经济总量、产业体系，还是综合动员能力，中国对日本已经形成了接近数量级上的优势。他直接给出的说法是，中国的国力已经接近日本的5倍。在这样的背景下，中国才有底气，不仅对日本施压，甚至具备与美国进行长期霸权竞争的能力。而对日本来说，这种变化恰好发生在最糟糕的时间点。日本本身就经历了失去的30年，财政结构高度脆弱，债务规模巨大。可偏偏在这个时候，日本国内却选择了一条高度冒险的政策路线——扩张性财政。教授点名批评了高市内阁的政策方向，不断扩大预算，动用预备费，通过撒钱刺激短期支持率。这套操作在短期内确实能稳住政权，但代价是什么？日元持续贬值。他中给出的数据非常直观。在高市成为首相之前，汇率大约在1美元兑147日元，短时间内直接滑到157，跳水式下跌。而这并不是终点。如果这种财政路径持续，教授判断未来日元跌到170甚至180，并不是危言耸听。而一旦日元继续贬值，后果会非常连锁化，进口物价上涨，国内通胀抬头，生活成本全面上升。日本当前的通胀水平已经在 3% 左右，如果继续传导，很可能冲到 4%、5%。那接下来怎么办？理论上只有一条路，加息。但问题是，日本敢不敢？一旦加息，日本政府过去多年发行的巨量国债，利息负担会瞬间变成天文数字。日本央行此前大规模买入国债，本质上就是把风险先压下去，但并没有消失。一加息，利息支出暴涨；不加息，通胀继续侵蚀社会稳定。这就形成了一个典型的财政货币死循环。教授在这里抛出一个问题：在这种结构性困局中，日本还能承受多久的外部高压？可能只有1年。而这一切的始作俑者就是高市早苗内阁，就是那些认知错乱的日本右翼势力。他们为了迎合国内的右翼群体，为了实现自己的政治野心，不惜牺牲日本的国家利益，不惜把日本推向经济崩溃的边缘。这种做法无疑是杀鸡取卵，最终只会遭到日本民众的唾弃，遭到历史的审判。 그래서 중국은 어떤 생각이냐 하면은 기본적으로 국력을 지금까지 많이 키워왔고 지금은 일본을 뭐 압도하는 거의 5배 가까이 되는 국력을 가지고 있고 미국과도 그냥 패권 경쟁을 하고 있는 이런 정도의 자신감과 국력을 가지고 있다. 뭐 이런 식 하에 벌이는 일이기 때문에 이게 일본한테는 굉장히 치명타가 될 가능성이 나는 많다고 봐요. 왜냐하면은 일본은 그렇지 않아도 잃어버린 30년 그러면서 지금 현재 재정 문제도 심각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다카이치 사내 총리가 확장 재정을 편다. 그래서 예비비도 뭐 21조 3천억 엔인가 다시 늘렸던데 그렇게 되면 돈을 많이 푼다는 거잖아요. 돈을 많이 풀게 되면은 N조로 가게 돼 있어요. 지금 그렇잖아요. 지금 벌써 총리 되기 전에 1달러당 147엔이었던 것이 지금 157엔까지 그 10엔이 뛰었어요. 근데 앞으로 이게 계속 더 올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농후합니다. 왜? 돈을 저렇게 많이 푸니까. 그렇게 되면은 엔저가 올해 말까지 가서 170엔까지 뭐 더 많이 가면 180엔 간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랬을 경우에 수입 물가가 엄청 높아질 수 있어요. 수입 물가가 엄청 높아지게 되면은 이게 국내에 들어가지고 국내 물가를 올립니다. 그럼 물가 오르면 지금도 3%인데
이 4%, 5%로 올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농후해요.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해요? 물가를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물가 잡으려면은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는데 이게 금리를 올리는 순간 일본 정부가 그동안 남발해 놓은 국채, 그 다음에 일본 은행이 마구잡이로 사들여 왔던 그 국채, 그게 이자가 엄청나게 붙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이자를 지불하는 돈을 이제 지불하고 나면은 일본 정부가 국채를 엄청 찍어내더라도 거기에서 이자 지불하는 돈으로 나가는 돈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 국가 재정이 참 쉽지가 않아요. 그게 지금 악순환이 되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이런 상황 속에서 일본이 과연 오랫동안 견딜 수 있을까? 다카이치 총리가 지금 현재 중국이 저렇게 압박을 계속하는데 저걸 한 1년 가까이 견딜 수 있을까? 나는 상당히 어렵다.他接着把视角拉回到历史，对比了中日国力的变化，进一步揭示了日本右翼认知错乱的根源。在中国尚未超越日本之前，中日关系并不是现在这个样子。那时候，中国选择的是韬光养晦，核心逻辑就是在实力尚未对等之前，不做正面冲撞。但2010年是一个关键分水岭，那一年，中国的综合国力首次超越日本，而在接下来的10多年里，这种差距不仅没有缩小，反而被迅速拉大。数据对日本来说非常刺眼，15年时间里，从1:1拉开到4.5:1，这种变化不是线性增长，而是结构性跃迁。也正因为这种跃迁，日本国内才出现了一个看似反直觉的现象：中国施压越强，高市政府的支持率反而越高。教授的解释非常现实，日本社会长期压抑，对经济停滞、社会老化、阶层固化的不满找不到出口，而对外强硬恰好成了一个情绪宣泄口。安倍时代正是靠着咸中咸韩的强烈姿态维持了极高的支持率，但之后的几任首相，无论是菅义伟、岸田还是石破，在这条路线上都显得犹豫、克制。在右翼眼中，这种克制反而成了软弱。 측면에서 보면은 지금 현재 중일 관계 이게 과거에 보면은 사실은 일본이 경제적으로 압도적으로 강했을 때는 중국이 일본한테 그렇게 강하게 나오지를 않았죠. 도광양요라 그래서 힘을 키울 때까지는 조용히 그냥 힘을 키운다 이거였잖아요. 그죠? 그러다가 2010년부터 이제 중국이 일본의 국력을 능가하면서부터 그때 2010년도 딱 넘었었는데 지금 2023, 13년, 14년, 15년 만에 아니 4배 반이나 뛰었어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거 아닙니까? 이 짧은 기간에. 한번 생각해보세요. 한 나라가 2010년도에 중국하고 일본하고 국력이 대등했어요. 1대1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4.5대1이 된 거예요. 중국이 4.5고 일본이 1이 된 겁니다. 이거 15년 사이에. 중국의 압박이 거세질수록 오히려 다카이치 총리 지지율이 상승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지금 일본은 그런 게 있습니다. 그동안 너무 잃어버린 30년, 잃어버린 40년 하면서 참 우울한 시간을 오랫동안 보내왔죠. 그러다 보니까, 앞에, 아베 총리 시절에는 헤엄중이나 헤엄한이나 강하게 어필하면서 엄청난 인기도가 있었죠. 그러니까 8년 반 가까이를 총리직에 있었는데, 그때의 아베 총리가 그렇게 장기 롱런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한국한테 강하게 나오고 중국한테 강하게 나오고 그게 굉장한 하나의 지지도에 영향을 미쳤다고요. 자, 그런데 그 이후에 어떻습니까? 그 이후에 스가 총리라든가 기시다 총리, 그 다음에 이시바 총리, 거기에서는 그런 맥락이 없었어요. 국내 문제에 물론 몰입했지만 중국이라든가 한국에 대해서 강하게 나가거나 어필하는 부분이 별로 없었거든요. 특히 기시다 총리 때는 중국과 잘 지내려고 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고, 이시바 총리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시바 총리 내부에는 친중파 강요들도 많았고, 그런 맥락에서 보면은, 그리고 실제로 일본의 외교 안보 측면에서는 중국과 잘 지내는 것이, 일본에게 좋은 게, 그게 합리적이란 말이에요. 그런 측면에서는 기시다 총리나 이시바 총리가 중국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은, 우익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중국에 대해서 상당히 저자세로, 于是高市早苗选择了一个前所未有的强硬表述：台湾有事就是日本有事。教授特别强调，这句话的分量极重，连安倍当年都不敢轻易说出口。在日本国内，这同样是一句高度敏感、极具风险的表态。但对中国来说，高市的形象早已定型，频繁参拜靖国神社，否定历史反省，批评村山谈话，这使他在中国舆论场中几乎没有任何信任基础。也正因如此，在中国视角下，最不希望当首相的人，最终当上了首相。 그랬으니까
그랬는데 이번에 다카이치 사나이 총리가 지금까지 누구도 얘기 못했던 대만 유사가 일본 유사다고 그냥 날려버렸잖아요. 이건 아베도 못했던 얘기예요. 함부로. 이거는 해서는 안 될 얘기였다고 이제 보는 거죠. 일본에서도. 그런데 다카이치 총리는 그렇게 강하게 이제 발언을 했는데 사실은 다카이치 총리는 총리가 되기 전에는 늘 하던 얘기예요. 그게 정치가로서는. 그러니까 중국에서는 아주 다카이치 정치가에 대해서는 아주 안 좋게 보고 있었죠. 그리고 야스쿠니 진짜를 매년 참배했고 그것도 뭐 당당하게 반성의 기미는 전혀 없었어요. 역사무 인식에 대한 반성의 기미는 전혀 없고 무라야마 다마를 비판했다고요. 왜 당신이 사과하느냐? 과거 우리 선배들이 선조들이 했던 거기에 대해서 당신이 뭘 판단한다고 사과하느냐? 이런 식으로 해오던 정치가란 말이에요. 그 사람이 하는 발언들은 중국 입장에서 볼 때는 괘씸하기 짝이 없는 정치가인 거죠. 근데 그랬던 정치가가 지금 총리가 됐다. 중국이 바라볼 때는 가장 총리가 되지 않았으면 했던 사람이 총리가 됐다. 接下来讨论进入真正的工具层面。教授明确指出，中国手中并不缺乏可操作的经济与非经济手段，文化产品、演出、电影、出口限制都是已经在发生的现实措施，但这些都不是最重的。真正的终极选项是稀土。一旦日本持续在政治表态上硬顶，不做任何让步，中国完全有可能打出稀土出口限制这张牌。这不是象征性威胁，而是对日本高端制造、电子产业、汽车产业都有实质冲击的手段。与此同时，中国游客和留学生的减少也已经开始对日本经济产生实质影响。教授指出，日本、韩国的很多地方大学本质上已经高度依赖中国留学生生存。留学生不仅带来学费，还带来高额消费。一旦这条链条被切断，对地方经济的冲击是立竿见影的。更关键的是，日本几乎没有什么对等反制牌。中国从日本的进口占比只有 6% 到 7%， 不到 10%。即便日本全面限制，对中国的冲击也极其有限。在教授看来，这场博弈从工具层面看，本身就高度不对称。 따로 나올 가능성이 높은 2차 경제 보복 카드는 어떤 것들이 있다고 보시나요? 이어지는데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또 수출품들이 있지 않겠어요? 당연히 있죠. 왜냐하면 일본에서 중국에 수출하는 수출량이 20% 정도예요. 일본이 전 세계에 수출하는 수출량의 20% 가까이 된다고요. 그럼 엄청나게 많은 거 아니에요? 수산물 이거는 최근에 다시 재개한 거지 재개한 지 얼마 안 됐단 말이에요. 얼마 안 된 걸 다시 수출 규제를 해버렸으니까 지금까지 꾸준히 수출해오던 것들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들 하나 둘씩 수입 안 하겠다고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그 품목에는 뭐 앞으로 여러 가지 엄청나게 다양하게 많겠죠. 그런데 이제 가장 이제 강력한 것은 히토류죠. 그게 최종적으로 아마 쓰는 카드가 아닐까. 그 발언에 대해서 취소하라. 그 다음에 중국이 만족할 만한 발언을 하라. 뭐 반응을 보여라. 여러 가지 얘기하겠지만 이제 일본이 계속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반응하지 않을 경우에 결국에는 이제 마지막에는 히토류 수출 금지도 충분히 카드로 사용할 거라고 봅니다. 중국인 관광객 급감에 소비도 감소하고 있습니다. 일본 경제 구조가 크게 흔들릴 것으로 보시나요? 벌써 흔들리고 있습니다. 관광객 가지 못하게 하는 거 하고 유학생 못 오게 하는 것 하고 사실 지금 한국도 그렇잖아요. 지방 대학들 거의 경제적으로 뭐 엄청나게 어려운데 중국 유학생들을 받아가지고 겨우 그게 이제 유지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국 유학생들이 한국이나 일본으로 가면서 거기서 유학 가는 사람들이 대부분 그래도 중국에서는 그래도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유학을 보낼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유학생들이 일본에 와서 쓰는 돈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요. 뭐 학비라든가 뭐 여러 가지로. 그런 의미에서는 거기에서 나오는 수익이 굉장히 크는데 그게 지금 통제당하게 되면은 일본 경제에 타격이 크죠. 그래서 0.2%에서 0.3% 정도는 GDP가 저성장할 거다, 마이너스 성장할 거다, 이제 그렇게 봅니다. 중국이 보복 수위를 계속 높일 경우 일본은 어떤 반격 카드나 대응 전략을 가지고 있나요? 글쎄요, 일본이 특별히 중국에 대해서 반격 카드가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은 중국이 일본으로부터 수입은 6%, 7%, 10%도 채 안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옛날에 한국 한일 관계 같이 그때 아베 총리가 우리 삼성에다가 반도체 소재如果中日关系长期僵持，溢出效应反而会让韩国受益。中国游客、消费、留学需求很可能大量转向韩国。对韩国旅游业、商业、免税产业而言，这是一块巨大的蛋糕，典型的渔翁得利。
但日本在这个时候又在独岛问题上与韩国发生摩擦，甚至拒绝为韩国军机提供地面支援，直接导致一系列日韩合作中断。在教授看来，这是一招极其不理性的棋。在与中国关系高度紧张的背景下，日本本应努力稳住韩国，结果却反而把韩国往外推。 규제를 했던 것 같은 그런 식으로 규제할 수 있는 게 과연 일본에게 있느냐? 내가 볼 때는 그렇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일본에서도 그런 얘기들은 별로 나오는 것 같지가 않아요. 그건 결국 독도는 한국의 영토가 아니냐는 것을 간접적으로 시사를 한 겁니다. 그게 오늘 중앙일보인가 조선일보인가 그게 나왔어요. 그게 이제 중국이 그렇게 발언을 함으로 인해서 독도는 한국 땅이라고 어필해 준 거나 마찬가지인데, 그거는 결국 이제 한일 관계를 갈라놓기 위해서 하나 쓰는 방책이 아닌가, 이제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건 결국 뭐냐니까, 지금 일본과 중국 관계가 험악해져가지고 여행객들을 일본에 못 가게 하면은 그 여행객들을 어디로 돌릴 것 같아요? 한국으로 다 돌립니다. 지금 벌써 한국으로 물꼬가 트이기 시작했어요. 한국으로 쏟아져 들어올 겁니다. 자, 그러면은 한국 입장에서는 중국 관광객이 많이 와서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는 건 확실하겠죠. 그걸로 인해서 일본에서 봤던 오버 투어리즘의 여러 가지 폐해 같은 거야 물론 당연히 있겠죠. 그런 거는 분명히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어쨌든 경제적으로는 큰 도움이 될 거라고 봅니다. 특히 여행업을 하는 기업들이라든가 사업장이라든가, 그 다음에 관광객을 대상으로 장사를 하는 명동이라든가 유명한 장소들 있잖아요. 거기서 화장품을 엄청나게 판다든가 아니면 면세품을 판다든가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엄청나게 도움이 될 거예요. 과거에 그랬듯이.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일본하고 중국과 갈등이 오래 가면 오래 갈수록 어부지리로 한국이 얻는 그런 어떤 이익 같은 것들은 꽤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기도 하고, 또 역사 문제에 있어서도 이제 약간의 중국이 한국 편을 들므로 인해서 한국을 중국 편으로 끌어들이려고 노력할 거고요. 또 한편은 일본은 또 어떠냐? 일본은 또 일본 나름대로 한국만큼은 중국 쪽으로 기울지 않고 일본 편 대해주기를 바라는 그런 측면에서, 일본이 독도 문제에 대해서 최근에 문제 제기를 하면서 독도 상공을 날았던 우리 비행기가 에어쇼 가기 전에 이제 오키나와의 나하 공군기지에서 급유 받기로 이미 예정이 되어 있었는데, 그 비행기가 독도 상공을 선회했다는 이유만으로 주유를 못 해주겠다 그랬잖아요. 결국 독도 문제를 가지고 물고 늘어진 거란 말이에요. 이 부분은 굉장히 패착이라고 일본에서도 얘기가 나옵니다. 지금 중국과 이렇게 험악한 상황이 벌어지다 보니까, 그때 독도 문제 그거는 일본 잘못한 정책이었다, 이렇게 이제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总结来看，这期视频真正要表达的不是情绪宣泄，而是一种冷静判断。日本的问题不在于态度够不够强硬，而在于是否清楚自己还剩多少筹码。在国力对比已经发生根本性变化的前提下，继续活在过去的幻觉中，只会加速现实的反噬。而这一切对中国而言，并不是耀武扬威的理由，而是一个再清楚不过的信号。东亚正在进入一个以实力而非情绪重新排序的阶段。